자, 어떻게 논문을 읽을 것인가를 하는 이유가 논문을 잘 읽어야 좋은 글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걸 강의하는 목적은 졸업 논문을 쓰는 사람들에게 졸업 논문의 형식과 쓰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걸 간단하게 보여줄게요. 왜 논문을 읽는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논문을 이렇게 이런 거 읽어보시죠. 하고 싶은 연구 찾으려고 뭐 등등등인데 중요한 건 논문을 읽어야 졸업 논문을 쓸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말씀드린 건 학부의 졸업 논문과 대학원의 논문을 쓰는 방식인데 대학원 논문보다는 학부 졸업 논문에 좀 포커싱을 맞출게요. 그 다음에 Evidence Based Medicine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논문을 읽을 때 논문의 문장의 구성을 잘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영어로 논문을 쓸 때도 쉽게 쓰실 수 있어요. 보시면 Evidence Based Medicine이란 건 뭐다. 그리고 동사를 항상 찾고 그 다음에 그 동사를 보조하는 to가 어디 있는지를 뒤져보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문장을 배치하잖아요. 그러면 아주 쉽게 문장을 확인할 수 있고 문장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고 파악된 문장의 구조를 가지고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쓸 수 있어요. 문장의 구조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영어는 과학 논문을 쓰기가 되게 쉬워요. 과학 논문은 과학자는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좀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두괄식이나 양괄식이에요. 근데 영어는 주어가 나오고 바로 동사가 나오잖아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주어가 나오고 쭉 해서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가 나오잖아요. 사실은 과학 용어로는 한국어가 좋은 용어는 아니에요. 영어는 이게 이거야. Evidence Based Medicine이라는 건 Mathematical Estimate야 라고 딱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게 뭔데가 뒤에 쭉 붙는 거예요. 그렇게 영어 논문을 구성을 하는 거고 그렇게 글을 쓰면 돼요. 논문을 자꾸 읽으라고 하는 이유는 논문을 읽어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논문을 읽어야 졸업 논문을 쓸 수 있어요. 졸업 논문은 여러분들에게 리서치 페이퍼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리뷰 논문 한 5편에서 10편쯤 읽으시고 그걸 취합하시면 돼요. 본인이 그게 5편이든 10편이든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본인이 관심 있어하는 분야의 리뷰 논문을 찾아서 꼼꼼하게 읽고 맥락을 따지고 해석을 하면 돼요. 그래서 논문을 읽을 때는 이건 뭐 이런 거는 P값에 썼지만 이런 거는 내가 나중에 대학원생들이 될 때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P값이라는 건 통계 얘기하는 거고요. 저널의 권위에 굴복하지 말 것. 이건 무슨 얘기냐면 사이언스, 네이처, 셀 다 틀린 논문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대가라도 아무리 좋은 저널이라도 잘못된 정보가 있을 수 있고 우리는 그걸 찾아내도록 훈련받아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이처에 있는 걸 번역을 하면 네이처 리뷰 오브 드럭 딜리버리, 네이처 리뷰 오브 이뮤놀로지라는 아주 좋은 저널들을 읽을 때 리뷰 논문이지만 비판적으로 읽어야 돼요. 그래서 과학자는 태생적으로 훈련을 받고 나면 모든 신문, 모든 글을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게 훈련이 돼요. 그렇게 훈련이 안 되면 안 돼요. 모든 글은 비판적으로 봐야 되고 심지어 교수가 얘기하는 것, 지도 교수가 얘기하는 것도 저 인간이 제대로 얘기했나, 맞게 얘기했나, 틀리게 했냐를 항상 머리에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지도 교수가 얘기하는 것 중에 틀린 거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그러니까 지도 교수가 얘기하는 것도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선배가 얘기하는 건 말할 나위도 없고 항상 비판적으로 봐야 돼요. 과학자의 숙명이에요. 에비던스 베이스드 이거는 내가 P값과 관련된 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한번 자료를 올려놓을 테니까 그때 한번 보도록 하세요. 왜 에비던스 베이스드 메디슨이라고 하냐면 이건 재미삼아 봐보세요. 확실성에 대한 환상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 그림하고 이 그림 이것도 되게 유명한 그림이에요. 두 개가 이쪽이 훨씬 길어 보이잖아요. 절대 안 그래요. 내가 이거 복사해가지고 오려봤거든요. 이거 이렇게 오려서 여기다 맞추면 여기 딱 맞아 떨어져요. 신기하죠? 이게 더 길어 보이고 이거는 이쪽은 짧아 보이고 이쪽은 길어 보이잖아요. 탁자가. 요거 종이에 오려가지고 맞춰보세요. 딱 맞는다니까. 아무리 봐도 눈으로 보면 안 돼요. 그래서 가위로 오려보세요. 이거 되게 신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환상에 자기 눈을 믿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건데 베이지안으로 찾는 건데 이것도 내가 따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거는 최소한 이런 거예요. 최근에 여러분들 서울대학교에서
신속 진단 키트를 써서 모든 학생을 전수조사한 다음에 오프라인 수업을 하겠다라는 거 있었잖아요. 내부적으로 격렬하게 반대가 있었어요. 특히 의과대 교수님들이나 통계학을 아시는 분들, 자연대 교수님들이 오히려 잘 모르고 하자 그랬어요. 개인적으로 나도 반대예요. 왜냐하면 이 이론 때문에 그래요. 이게 자연빈도 계산법이라고 해서요. 아무리 정확한 그 센시티비티와 스페시피티를 가지고 특이도와 민감도를 가지고 있는 진단 키트라 할지라도 발생률을 감안을 해야 돼요. 발생률이 얼마냐에 따라 엉터리가 될 수도 있고 불필요한 얘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엉터리가 될 수도 있고 필요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유방암에 걸렸을 때 유방 촬영술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무도 안 받아보셨겠으나 여러분의 어머님들은 40대가 되면 50대가 되면 다 받아요. 우리 집 사람도 우리 아내도 받고 엑스레이를 이렇게 유방을 막 눌러가지고 찍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가 굉장히 논란이에요. 근데 결론은 불필요해요. 50대 이상에서는 필요하지만 40대는 불필요한 거죠. 이유가 이제 이렇게 줄줄줄 나오는데 내가 따로 설명은 안 할게요. 여러분들이 더 관심 있는 건 이런 거죠. HIV. 여러분 중에 누가 한 명이 만약에 미안해요 이런 얘기해서 집장촌에 갔다 왔어. 예를 들면 갑자기 불안했어요. 에이즈 걸린 것 같아. 검사를 했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쏘리. 우연히 헌혈을 했어. 이게 좋겠다. 우연히 헌혈을 나 아무 짓도 안 했어. 아무 짓도 안 했는데 헌혈을 했어. 헌혈을 했는데 갑자기 에이즈 양성 반응이 나왔어. 이 사람은 에이즈일 거 아닐까? 에이즈는 우리나라 민감도가 99.999%예요. 우리가 현재 에이즈 검사하는 방법이. 그러면 0.001%라고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1000명 정도 해야 1명 정도 오류가 생긴다. 자, 10,000명 중에 1명 진짜 10,000명 중에 1명 정도 오류가 생기는 거잖아. 그죠? 99.999%가 센시티비티는. 근데 내가 지금 아무 짓도 안 했어. 난 멀쩡해. 근데 에이즈로 나왔어. 그러면 이 사람은 진짜 에이즈가 걸려있을까? 안 걸려있을까? 확률은 50%예요. 답은.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보면 돼요. 99.999%야. 어떤 위험 행동 가하는 남성의 0.01가 이제 감염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자, 이렇다면 10,000명 중에 실제로는 1명이 걸려요. 우리나라 그 퍼센트가 1명 걸리고 9,999명은 에이즈 안 걸렸죠. 근데 이게 지금 100%가 아니잖아. 센시티비티가. 그러면 10,000명 중에 1명 있고 이 1명은 양성이 될 확률이 있죠. 그죠? 양성이잖아 이 사람. 맞지? 그리고 음성은 빵이 되겠죠. 99.999니까. 내가 여기에 속할지 이쪽에 속할 수도 있는 거야. 9,999명 중에 안 걸렸는데 위양성률이 99.999%니까 이 중에 1명은 위양성이 나올 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이쪽은 몽땅 음성이겠지. 9,998명은. 그러면 내가 지금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양성이 나왔으면 이 사람 아니면 이 사람이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50%의 확률이지, 내가. 진짜 에이즈의 확률이. 그죠? 이거는 되게 극단적인 예로 내가 지금 든 거고, 이거를 이제 유방조영술로 가잖아요? 그럼 조금 복잡해져요. 조금 복잡해봤자 뻔해요. 계산을 안 할게요. 지금 복잡하니까. 어쨌든, 100%를 만족하는 센시티비티와 스페시피티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똑같은 키트인데 우리나라에서 조기 진단하는 거하고 미국에서 조기 진단하는 거하고 값어치가 달라져요. 미국은 유병률이 9.8%야. 우리나라 0.000 몇 %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조기 진단을 할 필요가 없는 나라예요. 조기 진단 키트가 펑션을 못하는 나라야. 미국은 해요. 유병률을 가지고 많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쓰면 되고요. 리서치 페이퍼, 논문의 리서치 이슈 커뮤니케이션 노트 리뷰 이렇게 돼 있고요. 여러분들이 대학원에 가면 대체로 다 리서치 페이퍼를 쓰시게 돼요. 나는 이것도 쓰고 이것도 쓰고 이것도 쓰고 리뷰도 최근에 지금 리비전 중인 게 있는데 여러분이 학부생인 여러분들의 졸업 논문은 대부분 리뷰예요. 혹시 방학 때 교수님 방에서 리서치를 해서 간단한 리서치 페이퍼를 쓰실 수 있으면 매우 좋죠. 훌륭해요. 그건 지도 교수님한테 담당해 주신 교수님한테 트레이닝을 받으면 되고요.
대부분의 학생은 리뷰 논문을 쓰실 거예요. 리뷰 논문을 쓰는 요령은 말씀드린 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분야에 굉장히 좋은 리뷰 논문을 찾으세요. 어디서 찾냐 하면 웹 오브 사이언스라는 필드나 뒤에 보여드릴게요. 웹 오브 사이언스나 혹은 펀메드나 구글 스칼라에서 찾으시면 돼요. 거기서 문헌을 꼼꼼하게 읽고 구도를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시 두세 편의 논문을 더 읽으세요. 최소 5편 정도 읽으면 큰 그림이 그려져요. 그 다음에 정리를 해서 번역을 하시면 돼요. 구글 번역기는 돌리지 마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기가 읽고 이해한 바를 그러니까 리뷰 페이퍼는 번역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자기가 이해한 바를 가지고 자기의 언어로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림도 새로 그려보고 그래서 정리를 해보시고 일반적으로 형식은 이렇게 돼 있어요. 제목, 초록, 서론, 재료일 과목, 결과, 고찰인데 이거를 아주 이건 리서치 페이퍼고요. 리뷰 페이퍼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제목, 초록, 그 다음에 그냥 바로 1, 2, 3, 4 번호 붙여서 쓰면 되고요. 맨 마지막에 항상 컨클루전이나 나의 견해를 쓰시면 돼요. 영어로 쓰실 필요 없어요. 한국어로 쓰시는 거예요. 나의 견해, 내 의견, 앞으로의 전망, 뭐라고 써도 상관없으나 이걸 읽고 나는 이런 식으로 이 분야가 전망이 될 것 같아. 를 쓰시면 돼요. 그게 핵심이에요, 사실은. 나머지는 자기가 잘 요약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는 도대체 저 인간들이 왜 졸업 논문을 쓰라고 해서 사람 귀찮게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졸업 시험은 보나 마나한 일이에요. 사실은 너무 요식행위라 졸업 시험 굉장히 싫어요. 여러분들이 최소한 4년간 교육을 받고 생명과학과든 생명과학과든 생명공학과든 교육을 받고 졸업을 하려면 한 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보다 그 분야를 전공하지 않은 교수보단 더 알아야 되잖아. 만약에 어떤 분이 뉴로바이올로지에 대해서 리뷰 페이퍼, 뉴로바이올로지 중에서도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 스토리에 대해서 쓰고 싶어. 혹은 알츠하이머의 기전에 대해서 쓰고 싶어. 그럼 감마스크립타제라든가 타우 단백질에 대해서 쓰고 싶어. 혹은 항체를 가지고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쓰고 싶어. 혹은 마이크로글리알 셀의 이뮨에 대해서 이뮨을 자극해서 마이크로글리알 셀을 액티베이션 시킨 다음에 손상된 단백질이 제거하는 거에 대해서 쓰고 싶어. 그 특정 분야를 나눠서 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나보다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난 그거 전공 안 했으니까, 최소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글을 쓰시면 되고요. 어떻게 쓸 거냐? 리뷰 페이퍼, 항상 리뷰 페이퍼를 먼저 쓰시고, 리서치 페이퍼를 쓰는 사람은 또 리뷰를 먼저 읽어야 돼요. 그래서 도대체 최근 연구 동향이 어떻게 돌아가지? 그 다음에 어디로 연구를 뻗어나가야 내가 새로운 걸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레퍼런스 읽고 펀메드에서 키워드 찾고 이렇게 논문을 쓰시면 돼요. 여러분 구글에서 최윤석 내가 대학원에 들어왔을 때 알았더라면 좋았을 노하우라고 치면 책도 있고요. 구글에 유튜브에 보면 강연도 있어요. 꼭 보세요. 대학원에 입학하시기 전에 꼭 보시기를 바라요. 이 사람이 이분 말고 몇 명이 함께 책을 쓴 게 있는데 개인적으로 다 맞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대학원에 들어가는 걸 아카데미에 남는 거에 포커싱을 맞춰서 대학원 입학에 대해서 얘기를 해놨어요. 그런데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옛날 스토리예요. 그게 대학원이 옛날에는 대학원에서 박사를 하면 대학에 남기를 기대해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우리나라나 미국의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전 세계에서 유명한 사람이 똑똑한 사람들은 다 미국으로 몰린단 말이에요. 돈을 많이 주니까. 근데 미국에 와서 그 포닥을 열심히 한 사람들 중에 아카데미에 남는 사람이 몇 %일 것 같아요? 1970년대 50% 됐어요. 자기 나라 돌아가면 다 교수 됐어요. 내 스승들은 나의 스승들은 외국 유학도 안 가셨고 국내에서 석사만 마치고 교수를 하시다가 자교에서 그냥 박사학위 받고 교수하시는 분들도 꽤 많았어요. 실제로 박사학위 자체가 별로 없었으니까. 그러다가 나보다 한 10년 선배들은 국내에서 학위를 하시고 교수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다가 나보다 한 5년, 6년, 그러니까 70년대에
중반, 후반 학번부터 80년대 초반 학번들은 미국으로 다 가셨어. 그래서 돌아오면 무조건 교수를 했어요. 포닥도 필요 없었어. 그러다가 내 학번부터 국내에서 하기를 해도 교수로 많이 빠졌어요. 왜냐하면 이제 90년대에 교육받은 사람들은 국내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미국에서 포닥을 하고 돌아와도 교수 자리가 충분히 있었어요. 충분까지는 아니고 한 미국 포닥 갔다 오신 분들의 한 20-30%는 교수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지금은 어떨 것 같아요? 지금은 훨씬 낮아요. 미국에서 교육받은,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의 3%에서 5%가 교수를 한다고 해요. 나머지는 다 노냐? 안 그래요. 다 저기 인더스트리로 가요. 그리고 인더스트리 쪽이 봉급도 훨씬 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자리를 잡는 게 아니니까 대체로는 다 국내에서 자리를 잡는다고 생각을 하면 나하고 내 친구, 지금 모 제약회사에 그 전무로 있는 친구의 봉급을 비교하면 3배 정도 차이 나요. 3배에서 4배. 그쪽이 훨씬 많이 받는다는 거야. 내가 아니고. 그 다음, 물론 교수의 장점이 있고, 인더스트리에 있는 장점이 있는데, 이제는 인더스트리에 잘하시는 분이 훨씬 많고요. 미국은 이미 인더스트리가 훨씬 많아요. 잘하는 사람들. 왜냐하면 봉급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데다가, 내 제자들 중에, 제약회사에 간 친구들 중에 아주 대기업에 안 가고, IPO 할 만한 회사에 가서, 나보다 훨씬 더 돈을 많이 벌어 이미 IPO가 되면서 우리 사주를 받으면서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내 제자가 하나 둘 셋 다섯 8명, 7, 8명 있어요. SK 바이오사이언스 혹시 들어봤죠? 요즘 우리 사주 받아가지고 이렇게 했잖아, 그지? 걔네들이 평균 9억 얼마를 받았다 그러더라고. 물론 거기 있는 내 친구와 애 하나는 이제 전무니까 걔는 뭐 100억 이상 벌었고. 나머지 사람들도 최소한 9억 정도 버는 거예요. 나보다 많아. 그러니까 나보다 훨씬 많이 벌었어. 내 제자인데 훨씬 어려요. 여러분보다 몇 살 안 많은 선배들이. 운이 좋은 거지. 그러니까 굳이 아카데미에 안 남아도 돼요. 그 아카데미에 남는 게 항상 최선은 아니에요. 최선은 아니고 힘들겠다. 미안하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아요. 아카데미. 좋은 점도 있지만 어려운 점도 많아요. 그래서 굳이 아카데미에 남기 위해서 대학원에 올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아카데미에 남기 위해서 대학원에 오는 거에 포커싱을 맞춰서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꼭 읽어보시기를 봅니다. 꼭 읽어보시라고 권유해드리고 싶고요. 리뷰 페이퍼 항상 리뷰 얘기하죠. 레퍼런스 쫙 나와 있고요. 리뷰를 꼭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뷰를 읽어야 이 바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감을 잡을 수 있어요. 정말로. 그 리뷰 논문을 혹시 2014년 거를 읽었다. 혼나요, 그러면. 리뷰 논문은 2021년 아니면 2020년 논문으로. 너는 졸업 논문으로 졸업 안 할 건가 보다. 그지? 정신 차려, 인마. 2020년 논문, 최소 20년 논문을 읽어야 돼요. 그거 안 읽으면 의미가 없는 논문이 돼요. 그리고 가능하면 좋은 저널 걸 읽으세요. 리뷰 논문도 이상한 저널이 있어요. 그런 거 읽으시면 의미가 없어요. 가능하면 네이처 리뷰어브라고 나온 게 있고요. 셀에도 리뷰가 나와요. 셀이나 네이처 쪽 리뷰 논문을 꼭 읽으십시오. 처음엔 어렵지만 한 5편쯤 읽다 보면 골격이 잡힙니다. 꼭 그렇게 읽으세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리뷰 논문은 과거를 가리킬 뿐 미래를 가리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여러분이 쓰는 졸업 논문의 맨 마지막엔 실제 실험을 하진 않았으나 여러분의 전망,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꼭 쓰십시오. 그게 핵심입니다. 다 넘어갑시다. 웹 오브 사이언스라고, 웹 오브 나올리지, 웹 오브 사이언스 이런 데 가면 리뷰 논문 찾을 수 있는데요. 웹 오브 사이언스나 여기 뭐 내가 낸 논문 가지고 지금 시작한 거예요. 아데노바이러스 앤 오버시티 앤 오버뷰 해가지고 쭉 이렇게 나와 있고요. 내 논문 가지고 이건 나하나 박사하고 미국에 있는 나하나 박사하고 같이 쓴 논문이에요. 아데노바이러스 36과 오비시티가 어떻게 MCP1을 하고 인플라메이션을 증가시킨다라는 굉장히 좋은 논문을 썼고요. 이거 갖고 리뷰도 쓰고 여러 가지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뒤져나가는 거예요. 논문 파일 어떻게 정리할 거냐? 이런 툴이 있는데 툴 필요 없어요. 처음에 여러분 쓰니까 복잡하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만의 정리 방법이 있어야 되고요. 논문 파일명은 어떻게 만드냐면 이렇게 만들어요. 뭐 논문 제목, 연도, 그 다음에 제목. 그러니까 나 같으면 이렇게 해요. 이건 내가 옛날에 정리한 방식이에요. 지금도 이렇게 정리해요. 타픽에다가 폴더를 쫙 만들어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논문이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 있는데 저널 바이오로지 2005년에 논문 제목 이렇게 넣어놓고 그 다음에 요거 되게 중요해요. 내가 정한 세부 주제의 논문들을 각 폴더에 나눠서 관리 2개 이상의 주제에 해당되는 논문이면 그 폴더에 모두 넣는다. 다 넣어놔야 돼요. 다. 물론 여러분들은 이건 대학원 가서 할 일이고 리뷰 페이퍼는 이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좋은 저널 5편 찾아가지고 다 읽고 머릿속에서 잘 조합만 하면 돼요. 머릿속에서 조합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꼭 이런 식으로 정리하십시오. 정리하고 읽고 하시면 되고요. 제목이 어떻게 쓸 건지 이렇게 다양하게 해놨는데 제목이 핵심입니다. 사실은 제목만 보고 이 논문 읽을 거냐 안 읽을 거냐를 결정을 해요. 여러분들은 상관없어요. 졸업 논문 쓰시는 분들은 초록도 모든 거예요. 사실은 초록도 굉장히 중요한데 배경 지식도 나오고요. 문제 제기하고요. 결과 나오고 결과 뒷받침하는 거 1, 2, 3 들어가고 해답이 들어가요. 이게 초록이에요. 초록을 보고 이 논문 리젝할 거냐 억셉트할 거냐 다 결정해요. 제목과 초록 보고. 진짜 중요해요. 제목과 초록이. 그런데 여러분의 졸업 논문은 안 중요해요. 제목 초록은 그냥 얘가 어떤 거를 썼구나. 얘가 전체적인 요약을 이렇게 했군. 그 정도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건 뭐 관련된 걸 이런 식으로 문장을 계속 분석해 보세요. 그러니까 동사는 도대체 어디 처박혀 있나. 동사하고 연결사를 잘 보면 돼요. with, despite this, yet, 그 다음에 appears to be, moreover, may have, 이런 식으로 연결사하고 동사만 머리에 한 몇십 개 기억해 놓으면 여러분도 논문을 쓸 수 있어요. 영어로. 이 부분을 잘 못해요. 쭉 보면 may, however, had recently emerged, in addition, will provide, here, review, we conclude. 이렇게 쓰면 돼요. 여러분의 졸업 논문은 위가 아닙니다. 석사학위 논문이든 박사학위 논문이든 학위 논문은 I로 시작해야 돼요. 그것만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학위 논문 두 사람이 쓰는 거 없잖아. 여러분은 다. 근데 실제 논문은 진짜 논문은 단독 저자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다 위에요. 근데 학위 논문은 I로 시작해야 돼요. 그건 꼭 기억해 놓으시고요. 배경 설명, 문제 제기, 설득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의미 확장, 이게 초록이에요. 이너디션에서 미래 전망, 다루는 내용 정리, 전망. 이게 인트로덕션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INEED라고 보통 불러요. 인트로덕션, 머추럴 메소드, 리절트 디스커션. 이거는 리서치 페이퍼를 이렇게 쓰는 거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쓰는 졸업 논문은 1, 2, 3, 4 달면 돼요. 초록하고 1, 2, 3, 4 쭉 쓰고 맨 뒤에 레퍼런스 들어가면 돼요. 그 다음에 중간 맨 마지막엔 전망. 전망이라 그러든 뭐라 그러든 상관없습니다. 1, 2, 3, 4, 5 쭉 쓰고 맨 마지막에 5, 7 전망. 혹은 뭐 견해. 뭐라고 쓰든 상관없어요. 그리고 기본적인 형식은 학과 사무실에 배치되어 있으니까 비치되어진 예시가 있거든요. 그거 갖고 그냥 쓰시면 돼요. 도입부는 어떻게 쓸 거냐. 이 부분과 관련된 거는 내가 학과 홈페이지에 올려놓을게요. 홈페이지에 내가 얘기한 거랑 이거에 대한 얘기를 다 올려놓을 테니까 이건 우리 방 논문에 대해서 내가 이그젠플을 들어놓은 거고요. 이거 좀 정리해서 학과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테니까 그 홈페이지를 보시고 논문을 쓰시면 됩니다. 졸업 논문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졸업하는 마당에 한 주제에 대해서만큼은 전문가 정도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졸업 논문을 쓰시면 됩니다. 요번 여름에 졸업하시는 분들이면 중간고사 끝나자마자 바로 시작해야 되고요. 지금부터 시작해야 되고요. 겨울에 졸업하시는 분들이면, 그러니까 내년 2월 졸업이면 올 여름방학에 쓰시면 돼요. 아무 문제 없어요. 시간 충분합니다. 파이팅! 수고하십시오.